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기태쌤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죠. 물론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게 또 오랜만이라서 되게 감회가 또 남다르죠.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 시험이 이제 끝나서 막 쉬셔야 되는데 또 강의를 들으려니까 조금 귀찮긴 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시험은 또 잘 보셨나요? 아마 좀 기대에 못 미친 성적을 받은 친구도 있을 거고, 그래도 이제 원하는 만큼의 성적을 거둔 친구도 있을 텐데, 지나간 건 이제 지나간 거니까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험제 갖고 저 욕하지도 말고, 우리에게 이제 기말고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말고사를 잘 봐서 우리가 얼마든지 만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보다 조금 더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다른 친구들도 되게 어렵게 여길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 잘 보시면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하다는 거. 자, 그런 부푼 희망과 기대를 갖고 오늘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너무 오랜만이라서 저번에 배운 거 여러분들이 좀 까먹었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상기를 좀 시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이제 국내에서 어떤 정책을 했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두 가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이제 세도 정치의 폐해를 조금 고치기 위해서 뭐 왕권 강화 또는 민생 안정, 그래서 각각의 정책들이 지금 막 떠오르시면은 상당히 이제 성공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서양의 어떤 세력의 접근에 대해서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자세, 그래서 뭐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독일과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순서대로 인과관계에 맞게 지금 떠오르고 계시다면은 아주 훌륭한 복습을 하고 계신 겁니다. 훌륭하죠.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은 뭐냐면 이제 흥선대원군이 10년간의 집권을 끝내고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외교 정책이 바뀐 조선이 이제 여러 국가들하고 관계를 정립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새롭게 관계를 맺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이제 조약을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조약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조약의 어떤 핵심 내용들을 이제 잘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조약의 내용들이 나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치겠구나라는 것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도 할 게 많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본격적인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면은 당시 이제 국제 정세를 간단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소위 동아시아 3국 청나라와 일본과 조선이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은 서양의 죄송합니다. 서양의 이제 국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침략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중국과 일본, 그러니까 청나라와 일본은 이미 문호가 개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이겨내지 못한 거죠. 뭐 청나라는 영국에 의해서, 일본은 미국에 의해서 결국 문호가 개방이 돼요. 그게 이제 벌써 1840년대, 5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흥선대원군 시대가 60년대인 걸 감안하면은 사실 그 시점에 이미 청나라와 일본은 문호가 개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식들을 청나라에 갔던 사신을 통해서 조선도 다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이제 이런 접근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거죠. 그거에 대해서 흥선대원군은 문호를 개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갔던 것이고,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청나라와 일본이 문호를 개방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야, 우리도 문을 열고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주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박규수라든지, 그 다음에 오경석, 이홍기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제 오경석은 이 청나라에 가가지고 각종 이제 서적들을 가지고 오면서 어떤 청나라와 일본의 상황에 대해 상당히 이제 지식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책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문호를 개방해서 부국강병을 일으켜야 된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이제 주장이 점점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마침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기 시작해요. 이제 흥선대원군이 일단 기본적으로 유생들하고 마찰이 심했죠. 원래는 유생들하고 대외적인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동의돼요. 문호를 개방하면 안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흥선대원군이 유생들을 건드리죠. 어떤 사건이 기억나십니까? 뭐 호포제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는 이제 서원철폐가 있죠. 그러면서 결국 이 유생층이 흥선대원군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면서 결국 흥선대원군의 지지 세력이 사라지게 돼요. 거기에다가 이제 한쪽에서는 고종이 이제 성인이 됐기 때문에 직접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라는 이제 목소리도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이제 직접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고종은 이제 아버지인 흥선대원군과는 달리 우리도 아무래도 이제 문호를 개방하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입장으로 외교 정책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근데 마침 또 뭐 마침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에 접근하기 시작해요. 사실 이 당시에 일본은 이제 근대화에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서 우리 조선과의 외교 관계를 새로 정립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마찰을 빚었어요. 조선과 일본이.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가 아예 그냥 조선을 정벌하는 게 낫지 않겠어? 라는 일명 정한론, 그러니까 한반도를 정벌하자라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물론 이제 일본 내부에서도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대부분이긴 했죠. 근데 어쨌든 이런 분위기에 틈타서 운요호 사건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돼요. 운요호, 배입니다, 배. 운요호라는 배를 우리나라 해안선에 이제 끌고 와가지고 우리한테 압박을 넣은 거예요. 교과서에 보시면 알겠지만 운요호가 상당히 큰 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운요호가 혼자 온 게 아니고 여러 배가 같이 와요. 이런 배가 갑자기 이제 바다 앞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 보면은 아무래도 백성들이 좀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운요호를 그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하는데 이용을 하다가 결국에 이제 강화도 쪽으로 들어와서, 또 강화도죠. 강화도에서 결국에 이제 상륙을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갑자기 말이 막히죠. 백성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하고 대화를 하자. 안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일종의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 어차피 한번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뭐 계기는 별로 좋진 않지만 그래, 대화를 하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협상 테이블이 차려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때 우리나라가 신미양요 때 이미 강화도 어떤 방어선 이런 게 많이 무너져가지고 일본하고 맞서 싸우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 정부가 그래, 우리도 문호를 개방하긴 해야 돼라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협상 테이블이 차려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막 강제적인 건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맺어지게 된 조약이 바로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조약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약의 내용들을 보실 때는 좀 용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좀 헷갈리다기보다는 잘 몰랐던 용어에 대해서는 옆에 이제 같이 적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더라? 미안합니다. 교과서 100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이제 강화도 조약의 주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내용들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첫 번째, 1조. 보시면은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상할 거 없는 조약이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일본이 넣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실은 독립국이고 자주국인 건 당연한 거지만 항상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었죠? 네, 바로 중국입니다. 이때는 이제 청나라죠.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또 청나라가 괜히 이 관계에 간섭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의도를 조금 이제 차단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을 긋는 거예요. 조선은 자주국이야, 너네랑 상관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청나라 보고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다름없어요. 실제로 나중에 청나라가 요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기분이 언짢아해요. 근데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4조에 보시면은 부산 이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강화도 조약 자체가 사실은 이제 개항을 통해서 서로 자유롭게 이제 교역을 하는 그것이 이제 주요 목적인 조약이기 때문에 이 4조는 뭐 되게 자연스러운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가장 자기들한테 가까운 부산을 일단은 개항을 시키고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2개를 나중에 정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항구를 정했냐면은 인천과 원산이에요. 인천은 이제 어디인지 아실 거고 원산은 제가 지도를 여기다 띄워 놓을 겁니다. 자, 보이시죠? 보면은 원산이 어디 있어요? 아주 중요한 곳에 있다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질이나 이런 것들 잘 파악을 한 다음에 되게 중요한 지점을 지금 개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장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벌어질 어떤 정치적인 상황, 그 다음에 군사적인 상황까지 염두에 둔 그런 개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머리를 잘 썼죠. 자, 7조에 보시면은 해안 측량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일본이 이제 장사를 하러 이제 배를 보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서해와 남해 해안가가 어때요? 되게 꾸불꾸불해요. 뭐 요새 그런 거 배우나요? 리아스식 해안? 그래서 지리 시간에 나오는데, 그래서 얘네들이 교역을 하려고 배를 띄웠다가 어떤 암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갑자기 물살이 바뀐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배가 이제 난파하는 경우들이 가끔 생겨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안을 좀 이렇게 측량해도 되겠어? 라고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래, 뭐 너네들 다치면 안 되지 이러고 이제 해준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게 사실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왜 안 되냐면은 이 해안의 어떤 지리 정보, 뭐 해안뿐만이 아니라 어떤 지리적 정보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언제 중요할까요? 바로 전쟁할 때. 우리가 일본하고 천년만년 뭐 사이좋게 지낸다면야 전혀 문제가 안 되지만 언젠가 우리가 일본이랑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됐을 때 일본은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지리를 다 훤히 꿰뚫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명량에서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물살이 갑자기 바뀌는 지역을 이순신은 알고 있었고 일본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유인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은 수로도 수많은 배를 무찔렀던 전투가 바로 명량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해안 측량권을 줬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그런 식의 전투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일본 이제 다 알아요. 가면은 거기 물살 바뀌는 거 다 아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안 온다는 거야. 안 따라와 이제. 아주 우리한테는 불공평한 그런 조항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보시면은 말이 좀 어렵죠. 영사재판권이라고 있어요. 뭐 다르게 표현해서 이제 치외법권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영사에서 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일본인이 이제 우리나라의 뭐 인천, 원산, 부산 이런 데서 장사하면서 어쨌든 거기를 이제 막 싸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얘가 사고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얘를 재판에 세워서 어떤 처벌 수위를 논의해야 되는데 누가 재판한다? 영사가 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에 와 있는 일본 외교관이 직접 재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런 생각 들 수 있죠. 일본인이 잘못을 저질러도 일본 사람들이 재판하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거기다가 이 영사재판권이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서 사고를 쳤을 때 우리 외교관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걔는 또 걔대로 일본에서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대등한 그런 조항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영사재판권 또는 치해법권이라고 하고 이 시기의 어떤 조약의 내용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한 조약의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항구 주변에서는 일본인하고 괜히 분쟁이 터지면은 조선인만 손해를 볼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대체로 이제 이 7조와 10조 같은 조약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강화도 조약 우리한테 불평등한 조약이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가장 처음으로 맺은 근대적인 조약이자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이게 강화도 조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조약에 의거해서 이제 교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교역을 실제로 하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 상당히 이제 불편한 게 몇 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깜빡하고 몇 개 안 한 게 있어. 야, 이거 실제로 해보니까 요게 있어야 되네 하는 식으로 해서 그 필요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맺은 게 교과서에 나오는 뭐 부록 또는 뭐 무역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입니다. 요걸로만은 좀 부족했던 거예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2개를 더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부록입니다.
거류지라는 걸 설정하게 돼요. 거류지라는 게 뭐냐면은, 자, 얘네가 이제 교역을 하려면은 이제 물건들을 싣고 부산이든 뭐 어디든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물건을 버려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얘네가 장사를 이제 오려고 하면은 조선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야, 우리 그 안정적으로 우리가 장사할 수 있게 항구 주변의 일정 범위에서는 우리가 좀 지낼 수 있게 해주라 라는 게 거류지예요. 거류,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항구를 기준으로 해서 전막 이게 4km 정도.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 점점 늘어나가지고 항구 주변 40km까지 일본의 거류지로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 가면은 일본인들이 되게 바글바글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화폐 유통도 가능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시 일본 상인들의 어떤 편의를 위한 거겠죠. 그 내용들을 보면 점점 가관이죠. 그러니까 일본인들에게 되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많이 이제 불리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맺은 게 무역 규칙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양곡의 수출입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조선에 있는 곡식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사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사가는데 거기에 대한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원래 과거에 일본과 우리가 교역을 할 때는 항상 교역 물품에 제한이 있어요. 1년에 얼마 정도씩만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다. 이런 제한을 뒀는데 이제 그런 제한이 사라지는 겁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일본에서 곡식을 많이 사가게 되면은 조선에 있는 쌀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결국에는 밥을 먹어야 하는 우리 서민들, 백성들이 매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중에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박의 항세를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이제 드나들 거 아닙니까? 걔네들한테 세금을 당연히 물려야 되는데 그 세금을 면제해줘요. 역시 일본을 위한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관세조차 설정하지 않습니다. 관세가 뭔지는 알죠? 우리가 교역을 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서 나이키가 되게 싼 가격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누가 우리나라 브랜드를 사겠습니까? 지금도 잘 안 사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민을 한다는 거죠. 돈을 더 주고 나이키를 살 수도 있지만 그냥 싼 가격에 우리나라 브랜드, 뭐 프로스펙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교역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경제는 따로 더 깊게 하겠지만 이것만 보셔도 나중에 백성들의 삶이 어떤 식으로 될지 대충 감이 오실 겁니다. 당연히 이 시기에 그러면은 조선의 일반 백성들, 일본에 대한 감정 어떨까요? 네, 엄청나게 악감정이 쌓이고 있겠죠. 그 전까지는 뭐 별 생각 없었는데 이때부터 반감이 되게 쌓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게 터지는 것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는 우리가 미국하고의 조약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서양의 국가 중에 가장 최초로 조약을 맺었던 미국과의 조약을 보고 그 다음에 뭐 여타 다른 그런 조약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76년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일본과 이제 교역을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의 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문호 개방에도 이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어쩌다 미국하고도 조약을 맺게 됐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청나라의 어떤 권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문호를 개방하려는 목적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청나라가 우리한테 야, 너 한번 미국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라고 우리한테 권유를 해요. 자,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 유일하게 이제 우리와 교역을 하면서 조선에서 어떤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청나라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조선은 자기 건 거예요. 청 입장에서는. 그런데 일본이 그 관계를 무시한 다음에 이제 뭔가 조선에서 뭐 꿍꿍이를 피우고 있다는 거죠. 근데 청나라가 아직 직접 개입하기에는 조금 이제 정신이 없으니까 슬쩍 거기에다가 미국을 끼워 넣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일종의 EEJ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침
원래 이제 외국 나가가지고 그런 책 한 권 들고 오면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들고 오는데 뜻이 뭐냐면 조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뭐 이런 의미예요.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뭐 느낌이 안 오겠지만 황준헌은 이제 황준시인이라 그래서 청나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이 쓴 조선에 대한 책을 일본에 가서 가져온 거예요. 3개국 콜라보죠. 그래서 이거를 김홍집이 유포를 하는데, 자, 이 조선 책략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친중, 결일, 연미하라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당시 이제 조선의 지금 우리가 잠깐 잊고 있지만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프랑스한테 도대체 왜 선교사들한테 도와달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바로 이제 러시아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 가장 경계했던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 러시아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황준헌이 조선 책략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너네가 러시아를 막으려면은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역시 이제 자기가 청나라 사람이니까 제일 먼저 이제 중국부터 내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결일, 일본하고 맺고, 여기서 맺는다는 게 조약을 의미하니까 여기까지 이미 우리가 한 거예요. 그죠? 친중 결일을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연미, 미국하고도 연합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죠. 이거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김홍집이 들고 왔을 때 우리나라의 이제 뭐 고종이라든지 여러 대신들이 이거 참 기발한 이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일본하고 조약 맺은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뭐 미국? 막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실제 이제 고종과 정부 관료들은 미국과의 조약을 추진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 1882년에 체결이 됩니다. 자, 그 주요 내용이 역시 교과서 아까 100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교과서 내용 좀 보고요. 죄송해요. 이거 1조, 이게 조약 내용이 상당히 기네요. 그래서 제가 좀 보고 읽겠습니다. 자, 1조 보시면은, 조선과 미국 양국이 영원히 화평하고 우호를 다진다. 근데 만약 조약 상대국이 좀 어디 막 괴롭힘 당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서로 도와주자,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본한테 괴롭힘 당하고 있으면은 미국이 야씨 내 친구 조선한테도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미국이 괴롭힘 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가가지고 야씨 내 친구 미국 괴롭히지 마. 물론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하자라는 게 이 조항이에요. 그러면 거중조정 조항이라, 이게 이제 거중조정이라는 건데, 저 교과서에 안 나오는 표현인가요? 나오는 표현이죠. 교과서 본문에 나옵니다. 거중조정. 이게 이제 거중조정이라는 건데, 이것만 보면 사실 우리한테 되게 좋은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줄 일이 있겠지. 근데 실제로 우리를 도와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좀 뭐랄까, 선심 쓰는 척, 그냥 넣어놓은 조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실상 사기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볼게요. 5조. 자, 조선에 오는 미국 상인과 상선은 모든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지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강화도 조약의 규칙에 보시면은 무관세 기억나시죠? 근데 미국은 뭐 한다? 우리는 관세를 당연히 부과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얘네들 역시 그래도 미국은 일본보다는 좀 괜찮네,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은 어떤 경제적인 목적 때문에 우리나라에 진출한 게 아니에요. 어떤 한반도를 이제 비롯한 그 지역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진출하는 거지 장사를 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미는 없어요. 역시 선심성 조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 14조에 보시면은 조선이 어느 때든지 어느 국가의 항해, 통상, 기타 어떤 것을 막론하고 본 조약에 부여되지 않은 어떤 권리 또는 특혜를 허가할 때에는 이와 같은 권리, 특권 및 특혜는 미국에게도 균점된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최혜국 대우라고 합니다. 자, 최혜국 대우. 최대로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한테 어떤 혜택을 줬을 때 미국이 그러면은 우리도 줘야지 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게 최혜국 대우라는 거예요. 완전 좀 양아치 같은 조약이죠. 사실 일본도 이거를 넣고 싶어 했어요, 강화도 조약에.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 대신들이 그것만큼은 안 된다 해가지고 뺐었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좋은 이제 조건으로 해준다라고 하면서 결국 이것까지 집어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후에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을 때 그 나라들은 당연히 뭐 하겠어요? 자기들도 최애국 대우달라고 하겠지. 그죠? 왜냐면 너 미국한테만 그렇게 해주냐? 우리는 하면서 결국 그 뒤로도 맺는 다른 나라들도 전부 다 최애국 대우를 갖게 돼요. 그럼 일본은? 역시 일본도 결국에는 최애국 대우를 갖고 가게 됩니다. 아주 양아치 같은 그런 조항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영사재판권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미국하고의 조약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한다? 매우 불평등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조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이런 조약 체제에 대해서 조금 어두운 측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의 어떤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불리한 조건으로 조약을 자꾸 체결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청나라도 결국 우리라고 좀 나갔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청나라도 이제 우리하고 조약을 맺는데 이거 아마 중학교 때 주관식 답지로 쓰다가 잘못 써가지고 틀린 사람 상당히 많을 겁니다.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는 걸 체결하게 돼요. 조선과 청나라의 상민이 바다와 육지로 무역을 하는 일종의 규칙이다라는 거예요. 장정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어떤 상위 국가가 하위 국가한테 어떤 베푸는 뭐 약간 그런 개념인데 중요하진 않고요. 근데 이 내용을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 보지 않을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제 경제사 할 때 볼 건데 이거의 의도만 보겠습니다. 뭐냐면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속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 가장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라는 그 조항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이 자주국이다라고 말했던 강화도 조약과 완전히 배치되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국이 아니라 청나라의 어떤 영향 아래에 있는 국가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런 걸 인정하는 조약을 맺었을까? 당시 이제 우리 정부는 자꾸 이제 미국이라든지 뭐 여러 나라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청나라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적당히 청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후위를 도모하자라는 생각으로 어떤 형식적인 이런 종속관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죠. 뭐 실질적인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요게 바로 요 시점에서 맺어졌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뭐 영국이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라든지 뭐 여러 나라들하고도 차례대로 결국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대체로 역시 뭐 불평등 조약인 경우가 대다수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조선도 조약 체제에 편입이 되면서 어떤 이제 근대 국가로 이제 발돋움해야 하는 그런 시기로 이제 진입을 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는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업을 끝내면 참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다음 단원인 정부의 이제 개화정책 추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개화정책의 추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반발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요. 너무 이제 힘들어하지 마시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제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좀 보고 배워야겠죠. 그러면서 개화 정책을 이제 추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신사라는 걸 파견합니다. 일본에. 우리가 예전에 일본에 파견했던 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통신사죠. 통신사. 통신사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뭔가를 전파해 준다라는 느낌이 강했고, 수신사는 이제는 이제 조선과 일본이 좀 대등하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용어인데, 수신사를 우리가 뭐 여러 차례 보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는 1차와 2차를 기억하면 되는데, 1차로 이제 강화도 조약 직후에 이제 김기수가 일본에 가서 일본을 살피고 이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많이 이제 놀라게 되죠. 일본의 어떤 발전한 모습에 대해서 많이 놀라가지고 이제 고종한테 이제 뭐 보고를 하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에서는 김홍집이 가죠. 근데 이때는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했었던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들고 왔다라는 거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수신사를 파견해가지고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을 했는지를 이제 눈으로 보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좀 이제 그런 방식대로 추진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만든 게 뭐냐면은 통리기무아문이라는 새로운 부서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개화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가지 측면에서 볼게요. 첫 번째, 군사. 사실 우리가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에는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양의 국가들을 몇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이 엄청난 군사적 격차를 우리가 느끼게 돼요. 그래서 빨리 우리도 저런 신식 무기들을 적용을 해가지고 전투력을 늘려야 한다라는 게 가장 급선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군사는 기존에 있던 5군형을 축소해가지고 2개로 만들어요. 2형으로. 그런 다음에 별기군이라는 새로운 부대를 만들고, 이 별기군은 우리가 일명 신식군대라 그래서 그 서양의 발전된 어떤 무기와 어떤 전술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그런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기는 이제 막 양반의 막 자제들이 막 들어가고 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존에 있었던 일반 군인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요, 사실은. 일단 축소가 되면서 실직자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별기군은 아까 얘기했듯이 주로 양반의 자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별기군에 대한 대우와 요 이형, 그러니까 구식군인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도 큰 차이를 보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교적으로는 각 국가에 이제 사절단을 파견하면서 여러 가지 배웁니다. 그러니까 수신사하고는 조금 또 다른 개념이에요. 자, 첫 번째 이제 조사시찰단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관리와 어떤 유생들, 학생들을 일본에 파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시찰하고 오는 그런 단체였어요. 근데 당시에는 일본에 가서 뭔가를 배운다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유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수치스럽고 조금 뭐랄까 기분 나쁜 거였어요. 그래서 고종이 이 젊은 학생들을 파견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신사유람단이라 그래서 놀러 가는 애들이다 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야지 덜 혼날 것 같아서.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다. 아, 얘네 그냥 일본 놀러 가는 거예요. 뭐 이런 거죠. 실제로 파견할 때도 암행어사라고 거짓말하고 부산으로 이제 집합을 시켜요. 그래서 자기들이 암행어사인 줄 알고 엄청 경계하면서 이제 부산까지 갔는데 갑자기 일본 가서 공부 좀 하고 와라 해서 간 게 조사시찰단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양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심 인물인데, 여기서 이제 일본의 여러 가지 문물과 시설들 이런 것들 살피고 와가지고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서 이걸 토대로 우리도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비슷한 시기에 영선사라 그래서 이건 이제 청나라로 파견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김윤식이 중심이 돼서 이들은 주로 청나라에 있던 무기 공장에 가서 무기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다가 와요. 그래야지 우리나라에도 이제 무기 공장을 차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당시 기록을 보면은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안 한다고 저래가지고 뭘 배울까? 막 이러면서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좀 안타깝게. 근데 또 마침 우리나라 국내 사정이 좀 복잡해지면서 이 영선사들에게 보내줄 돈이 부족해져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영선사는 배우는 도중에 중간에 결국에 조선으로 다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그래도 배운 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기기창이라 그래서 나름 이제 무기 공장을 이제 조선에다가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도 뭐 신식 무기를 뭐 생산을 했다고 하는데 뭐 아주 잘 막 생산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빙사인데, 이 보빙사는 뭐 조사시찰단이나 영선사하고 조금 달라요. 그냥 보빙사는 우리가 어떤 외교적인 관례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미국하고 조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의 표시를 보내는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조약 체결 후 인사하러 간 건데, 배를 타고 이제 막 미국의 뭐 한 LA쯤 되겠죠. 서부 지역에 뭐 한 달이 걸려서 갔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또 기차를 타고 거의 일주일이 걸려가지고 워싱턴에 도착을 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을 직접 만났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얘네들이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큰 절을 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 그게 이제 예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컸는지 그 장면을 이제 기록한 어떤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재밌는 모습이죠. 어쨌든 이 보빙사로 이제 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 유길준 같은 사람인데 거기서 이제 미국의 어떤 발전된 걸 보고 또 막 유럽도 돌고 하면서 나중에 우리도 저렇게 발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다고 하죠.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80년대에는 나름 이제 조선 정부가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이제 수용하면서 좀 우리도 강해지자, 우리도 좀 일본이나 청나라에 뒤지지 않게 열심히 하자, 뭐 이런 분위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거를 반겼을까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어떤 방식을 더 좋아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요런 여러 가지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종의 손해라든지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내용은 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반발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강화도 조약부터 정부의 이제 개화 정책 추진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하실 때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어를 잘 정리하면서 가셔야 돼요. 어려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어떤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나름 이제 그 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럴 때마다 좀 힘이 빠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거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단어만 써도 설명이 쫙 나와 있으니까 뭐 기기창이 뭐였지? 기기창 써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뭐 거류지 뭐 이런 거 써보시고, 그러면서 단어도 함께 좀 정리를 하시면서 공부하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험 끝나고 첫 수업이라서 좀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듣느라 이제 고생을 하셨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